전면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불과 1분 전 박지우는 만삭의 최아라를 부축하며 전설 속에서만 듣던 신임 대표이사에게 아첨 가득한 얼굴로 술을 권하고 있었다. 서 대표님, 저는 천마캐피탈의 팀장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제 아내인데 곧 출산이라 대표님의 좋은 기운 좀 받으려고 데려왔습니다. 최아라도 허리를 짚으며 온화하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그들을 등지고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고급 맞춤 블랙벨벳 드레스, 목과 어깨에 걸린 에메랄드 보석이 조명 아래 차갑고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붉은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냉소적이며 무심한 조소를 띠고 있었다. 쨍그랑 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그의 비싸지만 다소 꽉 끼는 정장 바지에 튀었다. 그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거의 본능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공은 귀신이라도 본 듯 격렬하게 수축했다. 유진아, 내가 왜 여기에? 여긴 한성그룹 최상층이야. 빨리 나가. 경비원 어딨어? 서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비서가 건네는 디캔터를 받아들었다. 우아하게 병을 기울이자 검붉은 와인이 폭포수처럼 박지훈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정성껏 손질한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몹시 처량했다. 박 팀장,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자격이 너한테 있나?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발끝으로 그의 턱을 가볍게 치켜들며 싸늘하게 말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여기 회장이니까 이제 그만 꺼져줄래? 만약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대문 시장 어딘가에서 단돈 몇백 원짜리 파, 마늘 값을 깎기 위해 인상 험악한 생선 장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5년 전 나는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복수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사계 국어에 능통했으며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제게의 거물들이었다. 5년 후 나는 보풀이 일어난 유니클로 티셔츠를 입고 마트 로고가 찍힌 에코백을 든 채 비린내 나는 더러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도미를 고르고 있었다. 세댁 이놈 실한데 늘 하던 대로 해줘. 생선가게 김 사장님이 구수한 사투리로 외쳤다. 네, 회는 얇게 떠주세요. 남편 위가 안 좋아서요. 두꺼우면 잘 안 먹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목소리에서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순종적인 기운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재촉하는 전화이거나 신우이가 또 무슨 공동 구매 링크를 보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대충 닦고 에코백 옆 주머니에서 3년이나 쓴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낯선 번호로 온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배경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 VIP 병실이었다. 핑크빛 벽지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진 중앙에는 늘 회사 야근과 접대로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하던 내 남편 박지훈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젊은 여자의 배에 귀를 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도 아는 얼굴이었다. 그의 비서 최아라였다. 2년 전 갓 졸업한 젊고 영리한 아이라며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박지훈이 직접 뽑은 아이였다. 사진 속 최아라는 활짝 핀 복숭아꽃처럼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뒤따랐다. 언니, 지훈 오빠가 아들이 자기 닮아서 콧대가 높대요. 언니랑은 다르게 결혼 3년 동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아,
오늘 저녁에 지훈 오빠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아기 첫 태동 기념으로 파티해야 하거든요. 주변의 시끄러운 호객 소리, 생선뼈를 내리치는 탕탕 소리, 아줌마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그 순간 마치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것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장면들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창업 자금을 아껴주기 위해 집안의 가사 도우미를 내보내고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등은 기름에 대어 물집투성이었다. 그의 어머니, 나의 지독한 시어머니는 내가 전액 현금으로 산 신혼집에 들어와 앉아 내 코앞에서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며 나를 저주했다. 그럴 때마다 박지우는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의 빌부터 살기만 하는 남동생은 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박지우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예물까지 팔아 그 빚을 메워달라고 평생 나에게 잘하겠다고 맹세했었다. 알고 보니 소위 힘들다는 창업은 VIP 산부인과에서 내연녀를 돌보는 것이었고 위가 안 좋다는 건 다른 여자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뜻이었다. 세댁 생선 다 됐어. 35,800원인데 꼬리 떼고 35,000원만 줘. 김 사장님이 검은 비닐봉지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선 대가리를 보았다. 희번덕거리는 죽은 생선의 눈이 마치 지난 3년간 웃음거리로 살아온 내 모습 같았다. 필요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 사장님이 어리둥절해했다. 뭐? 이미 다 손질했는데 필요 없다고요.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개한테 줘도 안 먹겠네요. 나는 시장을 돌아 나와 3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에코백을 길가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초겨울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최아라는 아마 내가 미친 여자처럼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울면서 박지훈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박지훈의 가족들 눈에 나는 부모도 없고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오직 박지훈에게만 의지해 살아가는 무능한 가정주부였으니까. 나에겐 수입도 배경도 없어서 박지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그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깔린 또 다른 앱, 그의 회사 사내 메신저를 열었다. 박지훈의 회사, 진성무역은 사실 한성그룹 산하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3차 자회사에 불과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나는 내 영향력을 이용해 그를 부장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그는 이 배우의 자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현명한 아내로서 나는 그의 핸드폰,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계정의 로그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귀찮은 결제 절차를 나에게 대신 처리해달라고 자주 부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익숙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인증번호가 그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다. 이것이 게임의 첫 라운드였다. 만약 그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인증번호를 보고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태동을 듣거나 최아라와 애정행각을 벌이느라 그 빌어먹을 핸드폰 알림을 볼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역시나 10초가 지나도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순조롭게 로그인했다. 화면이 바뀌자 최상단의 진성무역 전사, 공지방 503명이라는 그룹 채팅방이 보였다. 이곳은 관리자만 발언할 수 있는 방이었다. 공교롭게도 박지훈이 관리자였다. 나는 채팅방을 열고 500개가 넘는 프로필 사진들을 보았다. 이 안에는 박지훈의 신복도, 그에게 착취당하는 직원들도, 그리고 재무팀에서 월급만 축내는 그의 사촌 동생과 인사팀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의 고모도 있었다.
내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 그 3초는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애도였다. 그리고 나는 사진 전송을 눌러 그 고화질의 모자이크 없는 산부인과 사진을 선택했다. 전송 완료. 이어서 나는 한 문단 길이의 글을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키보드에 박는 목과 같았다. 박지훈 부장님, 혼외자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최아라 비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지만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회사 수익이 바로 아이에게 최고의 분유값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에서 정식 사모님으로 어서 빨리 본처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송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주 친절하게 관리자 권한 기능인 AT 전체 알림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택시를 한 대 잡아 세웠다. 어디로 가시죠? 기사가 물었다. 한남동 빌라요. 내가 박지훈과 3년 동안 살았던 그 가짜 집의 주소를 말했다. 지금쯤 박지훈 쪽은 이미 난리가 났겠지. 같은 시간 진성무역 사무실. 월요일 아침은 늘 그렇듯 무기력했다. 직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딴짓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직원의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그 심장 철렁하게 하는 까똑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전사 공지방 특유의 알림음이었다. 누구야? 아침부터 전체 공지를 보내고 누군가 무심코 클릭했다. 다음 순간 그는 마시던 커피를 모니터에 뿜었다. 미쳤다. 이거 우리 박 부장님이잖아? 저 여자는 최 비서 아니야? 며칠 전에 병가 낸다더니 산부인과에 갔었네? 혼외자, 본처를 내쫓아? 이 글 누가 쓴 거야? 박 부장님 계정이 해킹당했나? 사무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윙윙거렸다. 재무팀의 사촌 동생은 다리를 꼬고 게임을 하다가 메시지를 보고는 놀라 핸드폰을 얼굴에 떨어뜨렸다. 인사팀의 고모는 비명을 질렀다. 어떤 천하의 나쁜 놈이 지훈이 계정을 해킹한 거야. 그리고 5km 떨어진 산부인과에서는 박지훈이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최아라를 부축하며 초음파실을 나오고 있었다. 알아야, 방금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 우리 박씨 집안의 대가 끊길 일은 없겠네. 박지훈은 더이 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최아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누구시인데. 그나저나 언제 그 아줌마랑 정리할 거예요? 우리 아기가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건 싫단 말이에요. 걱정 마. 집에 가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처음엔 회사 차장, 그 다음엔 인사팀장, 그리고 회사 경비팀장으로 있는 그의 외삼촌까지.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차장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하늘이라도 무너졌어? 오늘 오전에 중요한 고객 만나야 한다고 말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장님. 지금 빨리 사내 메신저 단톡방 좀 보세요. 적 부장님 계정으로 최 비서님 사진이랑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 전체 알림까지 됐어요.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돼지간처럼 변했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를 열었다.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의 지독히 풍자적인 글은 마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503명 읽음. 메시지. 취소 시간은 이미 지났다. 끝났다. 박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가 풀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다. 최아라가 다가와 들여다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 누가 이런 짓을. 누가, 서유진, 분명히 서유진 그 미친 여자 짓일 거야. 어떻게 당신 계정을. 박지훈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 흉광이 번뜩였다. 서유진.
내 돈으로 먹고 살던 기생충 같은 게 감히 날 물어. 그는 이를 갈며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흉측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지훈 씨, 이제 어떡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최아라가 당황해서 물었다. 뭘 걱정해? 박지훈은 허세를 부리며 힘겹게 버텼다. 내가 부장이야. 이 회사는 내 세상이라고. 그냥 합성 사진이라고.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집에 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다. 그는 최아라의 손을 잡고 기세등등하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엑셀을 끝까지 밟고 빌라로 질주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진짜 메인 요리는 이제 막 서빙되기 시작했으니까. 택시가 한남동 빌라 앞에 섰을 때 나는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다. 조각된 철문 밖에 서서 내가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테리어에만 5억 원을 썼지만 박씨 집안 식구 11명이 기생하고 있는 이 저택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박지훈의 어머니, 나의 까다롭고 악랄한 시어머니 김영자가 내가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내가 정성껏 가꾼 수국 덤불 속으로 껍질을 뱉고 있었다. 옆에는 시동생 박지민과 시골에서 갓 올라온 칠촌 할아버지까지 둘러앉아 있었다. 아휴, 형수님은 팔자도 좋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엄마, 형은 나한테 언제 이런 집 사준대. 나도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박지민이 이쑤시개를 쑤시며 말했다. 김영자는 해바라기 씨 껍질을 뱉어내며 눈을 희번덕거렸다. 사주긴 뭘 사줘. 이 집도 네가 살기엔 부족해? 저 알도 못 낳는 여편네만 쫓아내면 이 집은 우리 박씨 집안 거 아니냐. 그때 되면 네가 2층 안방 쓰면 되지. 헤헤, 그것도 그렇네. 그 서유진은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3년 동안 배에 소식도 없고 형이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는데 나는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그들 마음속에서 나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임시 거주자였던 것이다. 나는 정원문을 열었다. 하이힐이 돌길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어이구, 사모님 납셨네. 김영자가 비아냥거리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장은 봐왔어?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셈이야? 하여간 쓸모없는 년. 장 보는데 반나절이나 걸리고 예전 같았으면 나는 웃는 얼굴로 사과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11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나는 곧장 김영자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뭘 봐. 얼른 가서 밥이나 하지 않고. 김영자는 내 눈빛에 기가 죽었는지 허세를 부리며 테이블을 탁 쳤다. 먹는 것밖에 모르시죠.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해바라기 씨 껍질이 가득 담긴 과일 접시를 그대로 뒤엎어버렸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해바라기 씨 껍질이 김영자의 온몸에 쏟아졌다. 악, 너 미쳤어. 김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훈아, 박지훈, 내 마누라가 사람 친다. 바로 그때 급한 브레이크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다. 박지훈의 BMW가 맹렬하게 돌진해 멈춰 섰다. 차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그는 눈이 벌개져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억울한 표정으로 배를 감싸쥔 최아라가 따랐다. 서유진, 이 미친 여자. 박지훈은 달려들어 내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그 손바닥에는 바람 소리가 실려 있었다. 제대로 맞았다면 내 뺨은 보름은 좋게 부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성가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승마와 호신술을 배웠다. 술과 여자에 찌든 이런 남자에게 맞을 리가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옆으로 몸을 틀며 발을 들었다. 하이힐 굽이 정확하게 그의 무릎을 가격했다. 악!
박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마당에 있던 모든 박씨 집안 친척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쳐. 김영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최아라도 옆에서 부채질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훈 씨는 언니 남편이잖아요. 정말 너무 악독해요. 나는 이 발버둥 치는 광대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마침 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나의 어머니, 한성그룹의 현 회장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명희 회장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다.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최상위층에 군림해온 위엄과 압박감이 담겨 있어 시끄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네, 엄마.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사진 봤다. 어머니의 말투에서는 희로애락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네가 신분까지 숨겨가며 결혼하겠다던 그 잠재력 있는 남자니? 이게 네가 말하던 진정한 사랑이고. 박지우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 속 목소리를 듣고는 소리쳤다. 누가 내 엄마야. 서유진, 어디서 배우 고용해서 연기하지 마. 오늘 할아버지가 와도 넌 끝이야. 내가 빈손으로 쫓아내고 말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1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어머니의 지극히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다. 빈손으로 쫓아낸다고? 아주 좋아. 박지훈 씨 맞지? 그렇게 배짱이 좋으니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봐.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전화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즉시 진성무역 박지훈 부장에 대한 규정 위반 감사를 시작하라고 전하게. 그리고 지난 3년간 박씨 집안 친척 중 누가 회사에 들어왔는지 전부 파악해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고해. 법무팀에는 박지훈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 네, 회장님.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마당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몇 초 후 김영자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웃겨 죽겠네. 서유진, 너 어디서 저런 단역 배우를 구해왔니? 회장, 업무상 횡령. 내 엄마가 한성그룹 회장이기라도 한데. 박지훈도 비웃으며 말했다. 서유진,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누굴 겁줘? 내가 지금 부장이야. 이 회사에선 사장님 다음이 나라고. 누가 날 해고해? 최아라가 그의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다. 언니, 이제 그만 연기해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지훈 씨한테 말해서 위자료 몇 푼 쥐어주라고 할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평범한 벨 소리가 아니라 회사 고위 임원 전용 벨 소리였다. 박지훈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룹 본사 인사 총괄 이사였다. 평소에는 콧대 높은 그 이사가 자기 전화는 받지도 않았었다. 그는 재빨리 아첨하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지훈 씨. 이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룹 회장실 지시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규정 위반 및 상업 사기 혐의로 즉시 진성무역 부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이 시간 내로 업무 인수인계 마치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사님, 농담이시죠?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그리고 이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규정을 어기고 입사시킨 박지민, 김대강, 이철수 등 11명의 친인척은 모두 해고 조치합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경비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가 전달되었으니
서울 바닥에서 당신들 박씨 집안 사람을 고용할 회사는 없을 겁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박지우는 핸드폰을 든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어서 마당 여기저기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동생 박지민 나더러 출근하지 말라고. 왜? 고모, 내가 해고라고. 무슨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칠촌 할아버지의 손자 뭐라고요? 나 이제 막 정직원 됐는데 단 3분 만에 박씨 집안 11명 전원이 실업자가 되었다. 김영자는 아수라장이 된 친척들을 보며 마침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뭔가 잘못된 거지. 방금 그 전화 진짜 상사 맞아? 박지훈은 잿빛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공포,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네가 한 짓이지.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네 엄마는 누구고? 나는 태연하게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서유진. 진성무역은 한성그룹 산하의 천마캐피탈 소속이고 천마캐피탈은 내 10살 생일 선물이었어. 다시 말해서 박지훈, 네가 지난 3년간 자랑스러워했던 그 사업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그것도 네가 무릎 꿇고 빌어서 얻은 일자리.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최아라가 비명을 질렀다. 넌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에 마트 가는 경차나 몰았잖아. 네가 재벌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해? 사람 마음을 떠보려고. 나는 이 한심한 남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것이 사람 마음이란 게 시험할 가치도 없는 거였네.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내가 진짜 자본의 힘이 뭔지 보여줄게.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0분 줄게. 짐 싸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무슨 근거로? 김영자가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기세등등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이 집이 내 거라고 하면 내 거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라도 적혀 있어? 이 빌라는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우리가 안 나가면 어쩔 건데? 박지훈도 충격에서 벗어났다. 방금 전에 전화 통화로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잠재의식 속에서 여전히 지난 3년간 자기 앞에서 순종적이기만 했던 그 아줌마가 재벌가의 딸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이것이 내가 꾸민 연극이라고 믿었다. 맞아. 이 집은 내가 계약금 냈어. 박지우는 이를 악물고 음흉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유진, 나 겁주려 하지 마. 해고당했어도 이 집은 혼인 재산이야. 너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혼인 재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사본 한 불을 꺼내 박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내 그 잘난 눈으로 똑똑히 봐. 박지훈은 허둥지둥 서류를 받아들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는 김성철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성철이 누구지? 박지우는 멍해졌다. 김성철 기사님은 우리 아버지 운전기사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사서 김 기사님 명의로 해둔 내 혼수 예물이야. 지난 3년간 너희들은 내 집에 살고 내 돈으로 밥 먹으면서 이 집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김영자는 서류를 와락 빼앗았다. 글자를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결혼 전 전액 현금이라는 말은 알아들었다. 안 믿어. 못 믿어. 김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네.
우리가 3년이나 살았으니 우리 집이야. 어디 이 늙은이를 드러내 봐라. 나 오늘 여기서 죽을란다. 시동생 박지민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를 쫓아낼 생각 마. 여긴 우리 집이야. 형수, 사람이 너무 독하면 못 써. 나중에 우리 원망하지 마.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먹을 쓸 듯한 불량배의 흉내를 냈다. 다른 박씨 집안 친척 10여 명도 험악한 얼굴로 나를 둘러쌌다. 원망하지 말라고. 나는 이 추악한 흡혈귀들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연민까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간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탐욕을 참아왔다. 그것이 집의 온기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보니 그것은 그저 썩어가는 쓰레기 덤이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검은색 리모컨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냈다. 한성과 직계가족에게만 지급되는 비상보안 호출기였다. 붉은 버튼을 누르자 삐 하는 긴 울음소리가 울렸다. 어디서 쇼를 하고 있어. 박지우는 내가 말을 안 차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서유진, 잘 들어도 오늘 이 일 그냥 안 끝나. 위자료로 5억 안 내놓으면 네 인생을 망쳐버릴 테다. 알아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이 악독한 여자가 어떻게 노인을 학대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최아라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바닥에 앉은 김영자를 찍기 시작했다. 가짜 울음을 터뜨리며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바로 그때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진이 아니었다. 일정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였다. 쿵, 빌라의 조각된 주철 대문이 밖에서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키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경호원들이 두 줄로 검은 파도처럼 정원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신속하고 훈련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박씨 집안 사람들을 포위했다. 선두에 선 대머리 경호원이 내 앞으로 와 선글라스를 벗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한성그룹 보안 1팀 소집 완료되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 모습은 영화 속 조직 폭력배들의 싸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주먹을 쓰겠다며 소매를 걷던 박지민은 경호원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김영자의 통곡 소리는 목이 졸린 닭처럼 뚝 끊겼다. 박지우는 이 험상궂은 검은 옷의 사내들을 보며 마침내 힘의 차이를 깨달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허세를 부렸다. 당신들 뭐야? 이건 주거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 나는 웃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사람 시켜서 쓰레기 좀 치우겠다는데 경찰이 상관할 일인가? 나는 몸을 돌려 마당 가득한 박씨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며 싸늘하게 명령했다. 전부 끌어내. 집안에 있는 물건들, 저들이 직접 산 싸구려 물건들 빼고 내 명의로 된 가구, 장식품 하나라도 없어지면 10배로 배상하게 해. 네, 경호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담장을 울렸다. 이어지는 장면은 폭력 미학 그 자체였다. 2명의 경호원이 바닥에 드러누운 김영자를 죽은 돼지처럼 끌고 나갔다. 김영자는 발버둥치며 사람 살려, 살인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경호원 한 명이 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내 입에 틀어막았다. 박지민이 반항하려 하자 업어치기로 잔디밭에 내동댕이 쳐졌다. 최아라는 겁에 질려 배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난 임산부예요. 날 건드리면 안 돼요. 임산부?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가 살짝 부른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를 가졌으면 덕을 좀 쌓아야지. 네 발로 걸어 나갈래? 아니면 저들처럼 끌려 나갈래? 최아라는 내 얼음장 같은 눈빛과 주변의 무표정한 거안들을 보고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박지훈의 소매를 잡고 울부짖었다. 지훈 씨, 우리 그냥 가요. 지금은 일단 피해야 해요.
박지우는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다. 그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원망, 분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후회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유진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길바닥에서 주무시게 할 셈이야? 그는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내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했을 때 넌 내 생각했니? 나는 되물었다. 내가 바람 피우고 그 상간녀를 내 눈앞에 데려왔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냐고. 당장 끌어내.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경호원 몇 명이 박지훈을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들의 소위 짐이라는 것들은 사실 잡다한 옷가지와 김영자가 모아둔 썩은 채소들 뿐이었다. 경호원들은 그 짐들을 쓰레기처럼 빌라 앞 도로에 쏟아부었다. 주변 이웃들은 이미 소란을 듣고 구경하고 있었다. 저기 박신의 할머니 아니야. 평소에 아들이 부장이라고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더니 꼴 좋다. 저 여자가 상간녀인가 보네. 배도 저렇게 부르고 본처가 드디어 폭발했구나. 잘 됐다. 저기 널브러진 짝퉁 명품들 좀 봐. 창피해서 어떡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굳게 닫힌 빌라 대문과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보며 마치 피부가 벗겨져 땅바닥에 짓밟히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박씨 집안 11명과 임신한 상간녀는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었다. 박지훈은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며 빌라 2층에 불 켜진 창문을 아흔흔하게 쏘아보며 맹세했다. 서유진, 너 두고 봐.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반드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을 예약하려 했다. 일단 5성급 호텔로 가자. 내 능력으로 내일 당장 새 직장 구해서 다시 기름진 음식 먹게 해줄 테니 걱정 마. 그러나 그가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붉은색 팝업 창이 떴다. 결제 실패. 해당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다른 카드를 꺼냈다. 결제 실패. 또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계좌 잔액 부족. 비는 점점 거세지고 박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신뢰와 편의를 위해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내 주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월급 통장은 이미 아까의 감사 조치로 동결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겨울비는 진눈깨비로 변해 서울의 음울한 밤하늘을 채웠다. 5성급 호텔 로비 매니저는 벌써 세 번째,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박지훈에게 카드를 돌려주고 있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 역시 정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바로 옆에 ATM 기기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짜증이 서려 있었다. 이 무리는 옷차림도 남루하고 온몸은 흠뻑 젖었으며 심지어 커다란 비닐 보따리까지 들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하룻밤에 388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을 손님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박지훈의 손은 허공에서 굳었다. 그의 얼굴은 바깥의 눈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블랙카드란 말이야. 어떻게 정지될 수가 있어? 당신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다시 긁어봐. 손님, 저희는 이미 3대의 다른 단말기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손짓했고 2명의 보안 요원이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김영자는 옆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박지훈을 밀었다. 아들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돈 많다며. 빨리 돈 내. 엄마 얼어 죽겠다. 최아라도 배를 감싸쥐고 불평했다. 지훈 씨, 나 배 아파요.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 박지훈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는 온 주머니를 뒤져
마침내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아냈다. 이 동네에서는 이 돈으로 모텔 대실조차 불가능했다. 가자. 박지우는 이를 악물고 카운터에 있던 신분증을 낚아채 돌아섰다. 어디 가는데? 김영자가 소리쳤다. 다른 데로. 이 썩어 빠진 호텔은 기계가 문제야. 그들은 회전문을 통해 비참하게 밖으로 나왔다. 마주 불어오는 칼바람에 마른 최아라가 쓰러질 뻔했다. 사실 박지우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기계는 고장 나지 않았다. 그가 당연한 복지라고 여겼던 그 가족 카드를 내가 정지시킨 것이었다. 지난 3년간 그의 가소로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그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준 적이 없었다. 대신 한도 없는 가족 카드를 주며 이것이 내가 예전에 모아둔 비상금으로 재테크한 수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 편히 그 카드를 썼다.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어머니에게 금팔찌를 사주고 동생의 도박빚을 갚아주었다. 그 모든 결제 문자가 내 핸드폰으로 올 때마다 나는 그저 웃어 넘겼을 뿐이다. 이제 나는 그 개에게 던져주던 뼈다귀를 회수했다. 같은 시간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나는 넓은 가죽 의자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모든 불빛이 내 발 아래에 있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성그룹 인사 총괄이사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지시하신 대로 박지훈 및 그 친인척에 대한 해고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사는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또한 이것은 업계 블랙리스트 조치 현황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는 박지훈이 지난 몇 년간 진성무역에서 이룩한 위업들이었다. 부당경비 청구 3억 원,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5억 원, 심지어 계약서 위조를 통한 공금 횡령까지.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는 몇 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을 수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법무팀에서 이미 고소 자료 준비를 마쳤습니다만 이사가 말을 흐렸다. 아가씨께서 일단은 보류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서류를 덮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를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싱겁지. 사람은 가장 큰 희망을 품었을 때 추락해야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법이야. 나는 그가 이 업계에서 길거리의 쥐새끼처럼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 거야. 알겠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모든 헤드헌터, 업계협회, 그리고 저희 모든 파트너사에 연락을 취해두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만 보여도 채용은커녕 그가 한성에서 저지른 빛나는 업적들을 널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를 서울 시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보내. 그들이 집 한 칸도 구하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박지훈의 가족은 어젯밤 결국 허름하고 더러운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11명이 방 3개에 비좁게 모여 발 냄새, 코 고는 소리, 불평 소리로 밤을 지새웠다. 박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 있으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엄마, 다들 그만 좀 징징거려요. 박지훈은 매탄 눈으로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장 헤드헌터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 경력이면 어떤 회사로 옮겨도 임원급의 연봉 1억은 기본이야. 그때 되면 더 큰 빌라 사서 서유진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두고 보라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만만하게 잘하는 헤드헌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 나 박지훈인데 최근에 좀 변동이 있어서 괜찮은 자리 있나 보려고. 뚜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박지훈은 멍하니 있다가 다시 걸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차단당한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어 다른 헤드헌터에게 전화했다.
어이쿠, 박 부장님. 이번엔 전화가 연결되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한성에서 명예롭게 졸업하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아이고, 공교롭게도 요즘 업계가 불경기라 부장님 같은 큰 인물을 모실 자리가 없네요. 왕이사, 우리 같이 술도 마신 사이잖아. 내 손에 쥔 인맥이 얼만데. 됐수다, 박지훈 씨. 상대방이 가면을 벗어던졌다. 온 서울 바닥이 다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공금 횡령에 온 가족이 회사에 빌붙고 바람까지 피워서 본처를 폭발시켰다면서.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어. 당신을 쓰는 건 한성그룹에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괜한 힘 빼지 말고 배달이나 해요. 그건 신용조회 안 하니까. 딸깍 전화가 다시 끊겼다. 박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예전의 파트너, 경쟁사 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박지훈? 내 전화 더럽히지 말고 꺼져. 박 부장님, 지난번에 밀린 납품 대금 아직 안 주셨던데 법정에서 봅시다. 박 씨,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오전 내내 50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좋은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과거에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뱀 보듯 피하거나 온갖 조롱을 퍼부었다. 전례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인맥은 모두 한성그룹이라는 플랫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플랫폼을 떠난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들아, 어떻게 됐어?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직장은 구했니? 우리 이거지 같은 여관에서 언제 나가? 침대에 빈대 있는 것 같아. 박지우는 갑자기 핸드폰을 침대에 내동댕이 치며 눈이 벌게져 소리쳤다. 찾아, 찾아, 찾기만 해. 당신들 같은 흡혈귀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됐겠어. 여관의 좁은 복도에는 싸구려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최아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원래 박지훈의 부장이라는 직함과 씀씀이를 보고 그에게 접근했다. 이제 박지훈은 직장도 잃고 살던 집마저 그 아줌마의 것이었다. 이건 금두꺼비가 두꺼비로 변한 수준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파산자가 된 셈이었다. 이런 생활은 계속할 수 없었다. 최아라는 배를 만지며 눈에 도끼를 품었다. 이 아이는 원래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이제 판 자체가 엎어졌으니 이 아이는 짐일 뿐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기차표 예매 앱을 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KTX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아라는 깜짝 놀라 재빨리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고 순식간에 가련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지훈 씨, 화내지 마요. 몸 상하면 안 되잖아요. 박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알아야, 나 정말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최아라는 눈을 굴리며 갑자기 묘안을 떠올렸다. 지금 도망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박지훈은 몰락했지만 그의 전처는 진짜 재벌가의 딸이었다. 만약 서유진에게서 한몫 뜯어낼 수만 있다면 지훈 씨, 사실 이 모든 게 그 서유진 때문이에요. 최아라는 그에게 다가가 뼈 없는 몸처럼 기댔다. 그렇게 부자면서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었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당신 감정을 갖고 논 거예요. 맞아, 사기 결혼이야. 박지훈의 눈에 다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다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최아라는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열었다. 지훈 씨,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녀가 돈은 많지만 여론은 약자 편이라고요. 우리가 그녀를 권력을 휘둘러 남편과 가족을 내쫓는 악독한 재벌 2세로 만들면
네티즌들이 누굴 편들겠어요. 박지훈의 눈이 빛났다. 내 말은 우리가 불쌍한 척 연기하자는 거야? 최아라는 흔흔하게 말했다. 나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고 당신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이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리고 댓글 알바 좀 써서 여론을 만들면 한성그룹은 주가와 기업 이미지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 합의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겠죠. 대단해. 정말 대단해. 박지우는 흥분해서 최아라를 껴안았다. 알아야. 역시 네가 똑똑해. 그 서유진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걸 무서워할 거야. 그날 오후 재벌딸의 민낯대 신분 속인 사기 결혼 실증 나자 임신한 내연녀와 남편 가족 내쫓아라는 제목의 장문 글이 최아라가 빗속에서 우는 영상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인기 글에 올랐다. 글은 지극히 감성적으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박지훈을 재벌녀에게 농락당한 성실한 남자로 서유진을 심리적으로 비뚤어진 가해자로 묘사했다. 단 2시간 만에 댓글 창은 폭발했다. 와, 진짜 악마다. 임산부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재벌이 세면 다야. 돈 있으면 사람 존엄성을 짓밟아도 돼. 한성그룹 불매운동하자. 저런 사람이 있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겠어.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한성그룹 공식 SNS 계정은 온갖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한성그룹 회장실 홍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대표님, 여론이 저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댓글 부대인 것 같지만 진실을 모르는 대중들이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명 성명을 내고 박지훈의 외도와 횡령 증거를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태블릿 PC로 그 인기 글을 보았다. 영상 속 최아라는 콧물을 쏟으며 울고 있었다. 연기력이 여우주 연상감이었다. 서두를 것 없어 나는 영상을 확대해 최아라가 미처 빼지 못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았다. 지난달 박지훈이 내 가족 카드로 긁어 산 것이었다. 아직 화력이 부족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더 떠들게 놔도 판이 커질수록 반전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 하지만 주가? 좀 떨어지면 내가 사들이면 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렇게 준비해. 인기글 내리지 말고 오히려 더 불을 지펴줘. 저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니 내가 그 소원을 이뤄주지. 나의 은밀한 도움 아래 최아라의 소설은 3일 내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박지훈은 희망의 빛을 보는 듯했다. 그 3일 동안 그들은 여전히 그 허름한 여관에 머물렀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네티즌들이 보내준 후원금 덕분에 첫날보다는 생활이 윤택해졌다. 하하, 서유진이 겁먹었어. 박지훈은 핸드폰 계좌에 찍힌 몇백만 원의 후원금을 보며 김영자에게 더이양양하게 말했다. 엄마, 봐요. 한성이 지금까지 아무 대응도 못하잖아요. 찔리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죠. 며칠만 더 버티면 서유진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합의금을 내놓을 거예요. 박지훈이 5억 원의 합의금을 꿈꾸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박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천마캐피탈의 인사팀장입니다.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성무역에서 쌓으신 경력을 검토했고 선생님이 매우 유능한 관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처럼 강자에게 굴하지 않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천마캐피탈, 박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근 서울 투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비로운 투자 회사였다. 배경이 엄청나고 한성그룹과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낚아채는 곳으로 유명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성그룹의 자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데
경험 많은 책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봉은 일단 2억 원에 프로젝트 인센티브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원. 박지우는 흥분해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으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였다. 시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박지우는 연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최아라를 들어 올려 한 바퀴 돌았다. 아라야, 우리 인생 역전이야. 천마캐피탈에서 날 스카우트했어. 연봉 2억, 서유진 그 여자, 이제 어떻게 죽나 보자. 최아라의 눈도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고향에 안 내려가도 돼요? 무슨 고향? 서울에 남아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걸 되찾아와야지. 다음 날, 박지우는 남은 옷 중에 가장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천마캐피탈의 호화로운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다. 면접은 매우 순조로웠다. 얼굴을 보이지 않은 신비로운 회장은 인사팀장을 통해 그에 대한 높은 평가를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정착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선지급했다. 박지우는 묵직한 수표를 들고 강남 테헤랄로를 걸었다. 자신이 마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즉시 SNS에 천마캐피탈 사원증 사진을 올렸다. 알아봐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찌 참새가 기러기의 뜻을 알리요. 잘못된 둥지를 떠나야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 우리 두고 봅시다.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물고기가 걸려들었군. 나는 뒤에 선 비서에게 말했다. 천마캐피탈의 법인 대표는 내 운전기사 김성철, 실소유주는 당연히 나, 서유진이었다. 이 회사는 원래 내가 고위험 투자를 위해 시험 삼아 만든 유령 회사였다. 이제 그곳은 내가 박지훈을 위해 정성껏 만든 무덤이 되었다. 나는 그가 높이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가 내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 전부를 묻어버릴 깊은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이런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그를 단번에 짓밟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박지훈이 재기에 성공하자 박씨 집안 11명은 즉시 그 허름한 여관에서 나왔다. 천마캐피탈은 박지훈에게 시내 중심가의 고급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제공했다. 이전 빌라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방 3개짜리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갖춘 곳이었다. 하지만 집은 작아졌는데 사람은 줄지 않았다. 11명이 30평 남짓한 공간에 모여 살자 갈등이 폭발했다. 내가 지훈이 엄마야. 안방은 당연히 내가 써야지. 김영자는 들어오자마자 남양의 가장 큰 방을 차지했다. 최아라는 불만이었다. 지훈 씨,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는 햇빛 잘 들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한댔어요. 저도 안방 쓰고 싶어요. 꿈도 꾸지 마라. 김영자가 침을 뱉었다. 아직 시집도 안 온 게 벌써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 뱃속에 든 게 고추 달린 놈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박지훈은 중간에 끼어 머리가 아팠다. 엄마, 아라야, 그만 좀 싸워요. 아라야, 넌 작은 방 써. 거기도 괜찮아. 그럼 나는 고모가 소리쳤다. 나도 방 줘.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싫어. 나도. 나 게임해야 하는데 거실은 너무 시끄러워. 시동생 박지민도 소리쳤다. 결국 김영자와 박지훈, 최아라만 방을 차지하고 나머지 7, 8명의 친척들은 거실에서 지내게 되었다. 매일 아침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졌고 밤에는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설상가상으로 박지훈은 직장을 구했지만 나는 인사팀에 특별히 지시하여 그의 친척들에게는 당분간 직책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회사가 현재 고위 임원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 11명의 입이 모두 박지훈이 선지급받은 1천만 원에 의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 같은 고물가 도시에서
1천만 원으로 11명이 체면을 유지하며 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형수, 오늘은 왜 또 김치찌개야? 나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박지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최아라는 부엌에서 허둥지둥 요리하고 있었다. 김영자는 임산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엌 일을 거부했고 다른 친척들은 대감처럼 앉아 밥만 기다렸다. 주는 대로 먹어. 최아라도 폭발했다. 다들 팔다리 멀쩡하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지훈 씨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머, 시집도 오기 전에 우리 가난한 친척들 구박하는 거야? 고모가 비아냥거렸다. 애초에 누가 우리 지훈이한테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힘들면 나가든가. 최아라는 화가 나서 배가 아팠다. 박지훈이 퇴근해서 본 것은 이런 아수라장이었다. 다들 조용히 좀 해. 그는 짜증스럽게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내가 밖에서 한성이랑 머리 싸움하고 오는데 집에서까지 당신들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겠어. 누구든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 나는 CC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표님, 저들에게 불을 좀 더 지펴드릴까요? 그래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천마캐피탈 쪽에 연락해서 박지훈에게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 몇 개를 맡겨 매일 야근해서 집에 신경 쓸 틈도 없게 그리고 사람 시켜서 박지민한테 접근해 아주 자극적인 게임 몇 판 하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부부는 온갖 일로 슬프다고 했던가. 하물며 이들은 처음부터 이익 때문에 모인 오합지졸이었다. 돈이 부족해지고 이익 분배가 불공평해지면 이 흡혈귀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박지훈 같은 인간은 약간의 햇빛만 비춰도 자신이 태양인 줄 안다. 새 직장을 얻자마자 아직 허리도 펴기 전에 꼬리부터 치켜들었다. 천마캐피탈의 소위 한성자회사 대항 프로젝트는 사실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인사팀을 시켜 그에게 벤츠 S클래스를 업무용 차량으로 배정하고 거액의 접대비를 주었다. 이로 인해 박지훈은 자신이 이미 서울제계의 신흥 강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졌다. 마침 이번 주말은 그의 대학교 10주년 동창회였다. 박지훈은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시켜 나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서유진님을 가족 동반으로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동문들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동반, 내 꼴을 비웃으려는 건가? 아니면 나와 최아라가 애정행각 벌이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대표님, 이런 자리에 굳이 가실 필요는. 비서가 금박 초대장을 보며 못마땅해했다. 가야지, 왜 안 가?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달력을 보았다. 나도 그가 어떻게 빛나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 토요일 저녁 서울 힐튼 호텔 연회장. 박지훈은 물론 공금으로 산 새로운 아르마니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넘겼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만삭의 최아라를 팔짱 낀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야, 박 부장, 천마캐피탈 프로젝트 총괄이라며 대단하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투자 회사잖아. 에이, 뭘, 다 회장님이 좋게 봐주신 덕이지. 박지훈은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너희양양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예전 회사는 내 능력을 펼치기엔 너무 좁았어. 지금 회사는 전용 차량도 나오고 연봉이야 뭐 몇 억 정도. 몇 억이 정도라고. 너 너무한다. 뭐. 친구들이 아첨했다. 최아라도 옆에서 여동기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이따금 배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곧 재벌가에 입성할 것임을 암시했다. 근데 박 부장, 예전 그 서유진이랑은 이혼했다며 소식 빠른 친구 하나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박지훈은 즉시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말도 마, 그 여자. 너무 속물이고 능력도 없어. 결혼 3년 동안 내가 딸 하나 키우는 줄 알았다니까. 맨날 눈치나 보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최아라가 재빨리 거들었다. 지훈 씨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 여자가 터무니없는 위자료까지 요구했다니까요. 주변에서는 즉시 탄식이 터져 나왔고 모두가 나를 분수도 모르는 여자라고 비난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렸다.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모두가 숨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과장된 드레스 대신 재단이 단순한 검은색 점프스트에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낮게 묶었고 화장은 옅게 했다. 하지만 내 뒤에는 냉정한 표정의 검은 옷 경호원 2명이 따랐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서유진 아니야. 박지우는 나를 보고 눈에 놀라움을 스쳤지만 이내 조롱으로 바뀌었다. 어디서 경호원이라도 빌려왔어? 체면 차리려고. 그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아, 다 동창들인데 뭘 그렇게 꾸며. 밥 먹을 돈 없으면 나한테 말해.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는 보내줄 테니.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뷔페 테이블로 가서 레몬수 한 잔을 들었다. 서유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박지우는 무시당하자 화가 났다. 뭘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나한테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 박지훈, 나는 몸을 돌려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입은 그 아르마니, 상표는 뗐니? 박지훈은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뒷목을 만졌다. 그거 천마캐피탈에서 고객 만날 때 입으라고 지원해준 업무용 의복 구매비로 산 거지.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회사 규정상 비업무적인 장소에서 공금으로 구매한 의복을 사적으로 착용하는 건 자산 유용에 해당돼. 만약 감사팀에서 알게 되면 내 그 몇 억짜리 연봉 무사할까?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변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돈으로 샀는지 아닌지는 영수증만 확인해 보면 알겠지. 바로 그때 한 여동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유진아, 너 그 코트. 로로피아나 이번 시즌 한정판 아니야. 잡지에서 봤는데 저거 한 벌에 6천만 원이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6천만 원짜리 코트? 박지훈이 입은 옷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는 비쌌다. 말도 안 돼. 최아라가 소리쳤다. 분명 짝퉁일 거야. 동대문에서 20만 원이면 사는 그런 거. 그 옷을 알아본 여동기는 가까이 다가와 원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질감은 절대적으로 정품이야. 게다가 이런 베이비 캐시미어는 전 세계에 몇 벌 없어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해.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유진,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내 가족 카드 훔쳐서 긁은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된장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 회장 연문이 열렸다. 힐튼 호텔 총지배인이 웨이터 2명과 함께 금빛 찬란한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총지배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오시는 줄도 모르고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공수한 블랙 트러플과 아가씨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82년산 샤토라피트입니다. 부디 편히 즐겨주십시오. 아가씨.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와 그 공손한 총지배인 사이를 오갔다. 박지훈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흔들려 와인 몇 방울이 흘렀다. 총지배인님,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박지훈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쟤는 서유진이에요. 그냥 가정주부라고요. 총지배인은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언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신 분은 저희 힐튼 호텔이 소속된 한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이시자
저희 그룹의 현 대표이사 서유진 아가씨입니다. 쿵! 마치 벼락이 박지훈의 정수리에 내리꽂힌 것 같았다. 한성그룹의 딸, 대표이사,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기생충이라고 여겼던 전처가 사실은 이 서울의 진짜 여왕이었던 것이다. 최아라의 손에서 가방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레몬수를 내려놓고 흑빛이 된 박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박지훈, 아까 나한테 200만 원 보내준다고 했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잔액이 몇천 원밖에 없는 내 장보기용 카카오페이 계정을 보여주었다. 보내줘. 나 지금 백수라.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살거든. 아, 맞다. 이 힐튼 건물도 내 거야. 나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돌아섰다. 연회장에는 턱이 빠질 듯 놀란 동창들과 완전히 돌이 되어버린 박지훈만 남았다. 그날 밤 이후 박지훈은 멍한 상태로 지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자만심이 강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 처음에 충격과 공포를 겪은 후 그는 기이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서유진이 그렇게 부자라고 내 전처가 재결합하거나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한성그룹의 돈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카드인 최아라의 뱃속 아이는 사실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내 사무실 책상 위에는 흥신소의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최아라는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건달과 클럽 구석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건달의 이름은 조강, 최아라의 전 남자친구이자 마약 중독의 도박꾼이었다. 병원의 원래 기록과 그 건달의 SNS 기록에 따르면 최아라가 임신한 시기는 정확히 박지훈이 출장 갔던 주였다. 그리고 그 주에 최아라는 계속 조강의 집에 머물렀다. 아가씨,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샘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지금 검사할 필요 없어. 나는 서류를 덮었다. 박지훈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가시 하나만 심어주면 돼. 그 가시는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결국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테니까. 나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조강씨, 요즘 돈이 좀 궁하다고 들었는데 돈 벌 기회 하나 줄게. 천마캐피탈에 가서 내 전 여자친구 최아라랑 예정을 좀 나누고 와. 다음 날 천마캐피탈 건물 앞. 조강은 눈에 띄는 노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맥주병을 든 채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최아라 나오라고 해. 내가 걔의 아빠야. 조강이 목청껏 소리쳤다. 그 고함 소리에 사무실에서 달콤한 꿈에 빠져있던 박지훈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최아라는 혼비백산하여 달려내려와 조강을 끌고 가려 했다. 너 미쳤어. 누가 여기 오랬어. 돈 떨어져서 왔다. 분유값 좀 벌려고. 조강은 희죽거리며 최아라의 배를 만졌다. 어떻게 부자 하나 물었다고 모른 척하기야. 이 뱃속에 있는 건 애씨인데 입 닥쳐. 최아라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그에게 쥐어주었다. 이 돈 갖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 장면을 기둥 뒤에 숨어있던 박지훈이 똑똑히 보았다. 구체적인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건달이 최아라의 배를 만지는 동작과 최아라가 당황하며 돈을 주는 모습이 박지훈의 눈을 깊이 찔렀다. 그는 어리석었지만 남자의 직감은 살아있었다. 최아라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지훈은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방금 그 사람 누구야? 고향 사촌 오빠야. 최아라는 눈을 피했다. 돈 좀 빌리러 왔더라고. 사촌 오빠. 박지훈이 차갑게 비웃었다. 사촌 오빠가 배를 만져. 사촌 오빠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렇게 당황해. 아휴, 지훈 씨. 너무 예민하네. 정말 사촌 오빠라니까. 당신 체면 깎일까봐 그랬지. 최아라가 그의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다. 설마 나 못 믿는 건 아니죠.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박지훈은 품에 안긴 여자를 보며 마음속의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을 엎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가 가족과 세상에 자랑할 유일한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믿어. 박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앞으로 저런 가난한 친척들이랑은 어울리지 마. 한편 나는 사무실 CCTV를 보며 조강에게 두 번째 돈을 송금했다. 잘했어. 다음번엔 그들이 사는 오피스텔로 가서 난동을 부려. 내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판을 더 크게 벌여.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나는 박지훈이 의심과 자기 기만 속에서 고통받다가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때가 무르익었다. 박지훈은 아이에 대한 의심을 품었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돈과 권력을 원했다. 충분한 부를 손에 넣어야만 서유진 앞에서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고 현재의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막캐피탈의 꼭두각시 사장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그룹 본사에서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이 PPT에 웅장한 청사진을 가리켰다. 총 투자금 500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수익은 100억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박지훈은 아래에 앉아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500억? 그가 진성무역에서 다뤘던 모든 프로젝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였다. 하지만 사장의 말이 바뀌었다. 프로젝트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반드시 무한연대 책임 각서에 서명하고 10억 원의 계약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책임자는 프로젝트 지분 20%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 그건 20억 원이었다. 박지훈의 눈이 붉어졌다. 그 돈만 있으면 서유진이 뭐가 무섭겠는가. 그는 바로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는 것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박 총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10억 원의 보증금에 무한 책임이라니.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을 믿습니다. 박지훈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었다. 보증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지훈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엄마, 아라야, 지민아,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야. 박지훈은 흥분해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10억만 모으면 내가 20억을 벌 수 있어. 그때 되면 빌라 10채 사서 서유진을 발밑에 짓밟아 주자고. 10억.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김영자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없지만 친척,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노후자금, 비상금 다 꺼내요. 박지훈의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그 서유진이 날 무시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보여줄 거야. 그 여자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지. 박지훈의 감언이설에 탐욕스러운 박씨 집안 식구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김영자는 장례 비용까지 꺼냈고 고모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시동생은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 박지훈은 천막캐피탈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고수익 재테크라며 예전 부하 직원, 동창, 심지어 최아라의 건달 전 남자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렸다. 최아라도 불안했지만 20억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그동안 모은 비상금과 박지훈에게서 받아낸 귀금속을 모두 팔아 투자했다. 불과 보름 만에 박지훈은 정말로 5억 원을 모았다. 나머지 5억 원은 내가 일부러 그의 손에 쥐어준 천막캐피탈의 법인 인감을 이용해 사채 시장에서 담보 대출을 받았다. 피냄새 나는 자금들이 천막캐피탈의 감독 계좌, 사실은 나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차갑게 확인서에 서명했다.
박지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너는 굳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 무한연대 책임 각서가 바로 너의 노예 계약서다. 그리고 그 소위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서울 외곽에 10년 동안 방치된 폐허 부지에 불과했다. 구덩이는 이미 파였다. 이제 그가 뛰어들기만 하면 됐다. 프로젝트 착수 기념식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기로 했다. 그날 박지훈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느꼈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언론의 플래시와 친척들의 아첨을 즐겼다. 봤지? 저게 내 아들이야. 큰 사장님이라고. 김영자는 어울리지도 않는 붉은 치파오를 입고 있었다. 그 역시 투자금으로 산 옷이라 유난히 으스댔다. 최아라는 커다란 배를 내밀고 공작새처럼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20억을 받으면 어떻게 그 건달 조강을 처리하고 편안한 사모님으로 살지 상상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심지어 나에게도 VIP 초대장을 보냈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유진, 오늘 저녁 8시 천마 캐피탈 미래도시 프로젝트 작수식.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줄게. 겁먹고 안 오지 마. 나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내가 당연히 가야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도 줘야지. 출발하기 전 나는 손에 든 USB를 확인했다. 안에는 최아라와 조강의 불륜 영상, 특수 수단으로 채취한 모발 샘플로 만든 유전자 감식 보고서, 그리고 박지훈의 불법 자금 모집과 공금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 경찰 쪽에는 연락해 두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시에 정확히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좋아. 나는 피처럼 붉은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오늘 밤 펼쳐질 잔혹한 심판에 어울리는 색이었다. 가자. 박 총괄님 축하해주러. 연회장에서 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저의 은인이자 주주이십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 함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을 투자한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마치 돈다발이 자신들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원래 재생되던 프로젝트 PPT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질이 선명하고 소리가 우렁찬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 속 최아라는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그 노란 머리 건달 조강이 있었다. 강희 오빠, 살살해. 아, 이 뱃속에 있는 거 오빠 씨인데. 내 돈줄 망가뜨리면 안 돼. 최아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헤헤, 걱정 마. 그 멍청이 박지훈이 돈만 구해오면 우리는 애 데리고 바로 해외로 뜨는 거야. 지는 우리 아들 키워주고 돈도 대주고 얼마나 좋아? 조강이 비열하게 웃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에 박지훈과 그의 옆에 선 최아라에게 향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최아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조강에게 붙잡혔다. 어딜 도망가, 애 엄마. 박 총괄님, 제 아내랑 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강이 희죽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영자는 눈을 뒤집고 기절할 뻔했다. 내 손자가 우리 박씨 핏줄이 아니라고? 박지훈, 이 천하의 사기꾼, 내 돈. 아래에 있던 투자자들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이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이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내 뒤를 따르는 것은 경호원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경찰 10여 명이었다. 박지훈, 내 실력, 이제 다 보여줬니? 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그 남자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제 내 차례야. 연회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찬란한 빛을 반사했다. 그러나 그 빛은 지금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희극을 지켜보는 수많은 조롱의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영상이 무정하게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첫 번째 장면은 최아라와 노란 머리 건달 조강이 허름한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더러운 벽지와 깜빡이는 네온사인 간판이 보였다. 강희 오빠, 그 박지훈이라는 사람 진짜 바보 아니야? 최아라의 목소리는 느끼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몇 번 우는 척하니까 진짜 이 애가 자기 애인 줄 알더라. 뭐, 박씨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고.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바보가 아니라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거지. 조강이 담배를 피우며 그녀의 배를 툭 쳤다. 그놈이 20억만 받아오면 우리는 애가 유산됐다고 하고 돈 들고 외국으로 튀는 거야. 그때 되면 넌 사모님, 나는 내 애 아빠. 어머, 타오예. 첫 번째 장면이 연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면 두 번째 장면은 완전히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화면이 전환되고 고화질의 유전자 감식 보고서 스캔본이 나타났다. 1회인 서유진, 감정 샘플, 최아라 산모, 혈액, 조각 모발, 박지훈 담배, 꽁초, 감정 결론. 박지훈 씨는 태아의 생물학적 부친일 가능성을 배제함. 조강 씨가 태아의 생물학적 부친일 가능성 99.99% 이상으로 추정됨.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붉은지기는 마치 강력한 뺨따기처럼 모든 박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서유진 그 미친 여자가 꾸민 짓이야. 최아라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지훈 씨, 날 믿어줘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박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감식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공의 마지막 빛이 완전히 꺼졌다. 그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에서는 내 애가 아니야. 내 애가 아니야. 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내 손주. 김영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들이 사기당한 것보다 곧 손에 들어올 줄 알았던 금쪽 같은 손주가 날아간 것이 더 분했다. 그녀는 미친 암사자처럼 달려들어 최아라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 더러운 년, 감히 우리 박씨 집안을 속여. 최아라는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더 이상 연약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영자의 뺨을 후려쳤다. 이 늙은 여편네야. 내 아들이 무능해서 애를 못 만드는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 같은 거지 집구석 시중 들었을 줄 알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순식간에 뒤엉켜 싸웠다. 치파오가 찢어지고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졌다. 그 모습은 지독히 추했다. 한편 건달 조강은 이제 연회장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유유히 무대 위로 올라와 박지훈의 발치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 입김을 불었다. 자자, 친지 여러분. 그리고 사기당한 주주 여러분.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조강, 최아라 뱃속 아이의 친아빠입니다. 그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동안 제 아내와 아이를 잘 돌봐주신 박 총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죠. 그는 헛기침을 하고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위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 땅은 새도 똥 누러 안 가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은 이미 저 남녀가 차 사고 집 사고 명품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사기라고. 아래에 있던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박지훈, 이 천하의 죽일 놈. 내 노후 자금 내놔.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울부짖으며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내 집을 담보로 잡혔단 말이야. 한 중년 남성이 눈이 벌게져 미친 듯이 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최아라, 이 나쁜 년. 내 피 같은 돈 토해내. 분노한 군중이 파도처럼 무대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박지훈의 명품 정장을 찢고 그의 몸에 주먹을 날렸다. 그들은 최아라를 붙잡고 삼킨 돈을 토해내라고 소리쳤다. 김영자도 분노한 친척들에게 밀려 넘어져 여러 번 짓밟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최아라는 혼란을 틈타 사람들을 뿌리치고 연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박지훈에게서 빼돌린 수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가 있었다. 도망치기만 하면 그녀가 이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문에 다다랐을 때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길을 막았다. 최아라 씨, 당신은 특대형 계약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편 무대 위에서의 난투극도 절정에 달했다. 박지훈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김영자는 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친척들은 미친 듯이 그들의 주머니를 뒤지며 자신들의 돈을 찾으려 했다. 이 가장 혼란스럽고 추악한 순간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다.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문 앞에 선 붉은 그림자를 비췄다. 나는 피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채 검은 옷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시끄럽던 연회장은 내가 다가갈수록 기이하게 조용해졌다. 싸우던 사람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바닥에 蜷소에 죽은 개처럼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박지훈.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 실력 이제 다 보여줬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본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이제 나는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차례야.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정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경호원이 아니라 짙은 남색 제복에 모자를 쓴 10여 명의 지능범죄 수사대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걸음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선두의 선 팀장은 번쩍이는 계급장을 달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방금 전까지 싸우던 박씨 집안 친척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그 자리에 굳었다. 팀장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바닥에 난장판은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체포영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미 넋이 나간 박지훈을 향해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박지훈, 귀하는 천막 캐피탈 플랫폼을 이용 미래도시 프로젝트라는 허위 사업을 명목으로 불법 자금 모집, 계약 사기,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음. 피해액은 57억 원에 달하며 징계이 매우 중하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지대함. 대한민국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귀하를 현시간부로 형사 입건하여 구속 수사함을 알림. 이는 체포영장이니 서명하시오. 불법 자금 모집, 계약 사기, 57억. 모든 죄명은 무거운 망치처럼 박씨 집안 사람들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박지훈이 자신들의 돈을 떼먹은 사건인 줄 알았다. 이제야 이것이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박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바닥에서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 여자야. 서유진.
천마 캐피탈은 저 여자 거고 프로젝트도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월급쟁이였다고. 잡으려면 저 여자를 잡아. 팀장은 그를 광대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다. 우리는 증거로만 말한다. 모든 계약서에는 당신, 박지훈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고 그 무한연대 책임 각서에도 당신이 직접 서명했어. 서유진 씨는 당신의 범죄 행위를 우리에게 제보한 증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다. 뭐라고? 박지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완전히 넋이 나갔다. 아래에 있던 친척들은 57억이라는 숫자를 듣고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박지훈, 이 천하의 죽일 놈. 너 우리 돈만 떼먹은 게 아니라 우리까지 끌어들였어. 집을 담보로 잡혔던 고모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그녀는 미친 암늑대처럼 다시 박지훈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그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냈다. 내 장례비,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갔어. 너랑 같이 죽을란다. 백발의 할머니도 달려들어 마른 주먹으로 박지훈의 등을 내리쳤다. 그리고 너, 김영자, 너도 공범이야. 네가 우리더러 투자하라고 꼬드겼잖아. 돈 내놔. 분노의 화살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영자에게 향했다. 10여 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옷을 잡아당기며 돈을 토해내라고 소리쳤다. 김영자의 붉은 치파오는 금세 갈기갈기 찢어졌고 금목걸이도 끊어져 진주알이 바닥에 흩어졌다. 때리지 마. 돈 나한테 없어. 김영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형사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2명의 여경이 옷이 찢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변한 김영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김영자 씨, 당신은 불법 자금 모집 사건의 중요 가담자 및 교사 혐의로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무대는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다. 울음소리, 욕설, 애원하는 소리가 뒤섞였다. 박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한때 자신에게 아첨하던 친척들이 이제는 살인할 듯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며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의 정장 바지와 무릎을 찢어 길고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유진아,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내 발치까지 기어와 눈물과 콧물, 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내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그는 그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개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드레스는 불꽃 같았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변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극적인 장면을 기록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총괄 부장이 이제 자신이 벌인 전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가장 성대한 심판이었다. 유진아, 우리 3년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줘. 너라면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박지훈은 무릎 꿇은 채 절망에 찬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유일한 구명줄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천마 캐피탈 사장이잖아. 경찰한테 이건 오해라고 그 돈 다 네가 투자하라고 시킨 거라고 말해주면 난 괜찮아질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는 마치 살기를 찾은 듯 눈에 희망의 빛을 되찾았다. 나는 내 남편이잖아. 우리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했어. 날 모른 척하면 안 돼. 남편? 나는 그 단어를 나지막이 반복하고는 낮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연회장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핏발선 눈과 시선을 맞췄다. 박지훈,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심장을 찔렀다. 첫째, 천마 캐피탈이 내 것인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그 기회를 줬을 것 같아? 나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네가 최아라를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나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천마캐피탈이라는 무덤은 내가 널 위해 맞춤 제작한 거야. 그 소위 미래도시 프로젝트, 그 무한 연대 책임 각서, 그리고 널 우쭐하게 만든 그 2억 연봉까지 전부 내가 널 위해 준비한 미끼였어. 나는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손으로 직접 너와 내 그 흡혈귀 가족들을 이 만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걸 보고 싶었거든. 박지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의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냐고. 나는 그의 뒷말을 대신해 주었다. 이건 다 네가 가르쳐 준 거야. 예전에 나한테 빌붙으려고 능력 있는 청년인 척, 나한테 온갖 다정한 척 했잖아. 결혼 후에는 내가 제공하는 모든 걸 누리면서 밖에서는 상간녀를 키우고 집에서는 내 가족들이 온갖 갑질을 하도록 내버려뒀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박지훈,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처음부터 고양이는 나 하나뿐이었어. 둘째,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그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했다. 내 그 좀스러운 행동들을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니? 나는 손을 들었고 뒤에 있던 비서가 즉시 태블릿 PC를 건넸다. 나는 한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빽빽한 증거 자료들이 있었다. 이건 내가 지난 3년간 직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은행 거래 내역 총 5억 3,200만 원. 이건 네가 계약서를 위조해서 진성무역 공금을 횡령한 서류들 총 3억 8천만 원. 이건 내 어머니 김영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나에게서 뜯어간 현금 기록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내 그 잘난 동생 박지민 도박빚 갚아준 3천만 원. 내 고모가 회사 돈으로 명품 사고 경비 처리한 2천만 원. 내가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박지훈의 얼굴은 한 겹씩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으로 나는 화면을 밀어 한 목록에 멈췄다. 이번 불법 자금 모집 57억까지 더해서 박지훈, 너희 박씨 집안이 나에게 그리고 한성그룹에 빚진 돈은 네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내 온 가족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액수야. 이제 네가 나한테 부부의 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푸흑. 박지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피를 토해냈다. 핏물이 내 앞에 대리석 바닥에 튀어 추악한 악의 꽃처럼 번졌다. 그는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흩어진 눈으로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다. 끌고 가. 나는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2명의 경찰이 다가와 이미 폐인이 된 박지훈을 부축해 일으키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갑자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몸부림쳤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나를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서유진,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절대로 곱게 못 죽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향해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걱정 마. 넌 귀신이 될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 떠들썩했던 심판 이후 서울의 재계와 언론계는 한바탕 지진을 겪었다. 천마캐피탈 사건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주범 박지훈은 불법 자금 모집, 계약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자마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교도소 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공범 최아라는 사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수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했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김영자는 교사 및 불법 자금 모집, 가담 혐의로 8년을, 나머지 박씨 집안 친척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3년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동결 후 경매에 붙여져 피해 변제에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매일 박씨 집안의 낡은 본가 앞에 진을 치고 그 집을 때려 부쉈다. 그리고 서유진은 이 폭풍 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인 모습으로 서울 재계 무대의 중심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나는 아버지의 주재하에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서 그룹 대표이사 겸 한국지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취임 소식이 발표된 날, 한성그룹의 주가는 급등하여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 잡지 표지는 흰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나의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헤드라인은 여왕의 귀환,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였다. 나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첫 번째는 진성무역이라는 썩은 조직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었다. 박지훈이 남긴 기생충들을 해고하고 능력이 있지만 억압받던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다. 두 번째는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성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혁신적인 운영 모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서울시의 연간 중점 사업이 되었다. 나의 삶은 전례 없이 바빠졌다. 매일 끝없는 회의와 서류, 만남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성취감은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한 달 후, 맑은 오후, 나는 새로 산 에스턴 마틴을 몰고 성동 프로젝트 현장 시찰을 나갔다. 차가 한 공원을 지날 때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머리가 하얗고 옷차림이 남루한 노파가 허리를 굽히고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른 닭발처럼 검고 말라 있었다. 김영자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심장병이 발견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 집안은 이미 완전히 등을 돌렸고 아무도 그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었다. 그녀도 내 차를 본 것 같았다. 그녀의 흐릿한 눈에 처음에는 혼란이 스치더니 이내 원독의 빛이 폭발했다. 서유진, 너 이 재수없는 년. 그녀는 미친 듯이 손에 든 플라스틱 병을 던져버리고 신호도 무시한 채 소리치며 내 차로 돌진했다. 더러운 손으로 내 차창을 두드리려 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행하던 경호원 2명이 즉시 뒷차에서 내려 좌우에서 벽처럼 그녀를 막아섰다. 비켜. 저 여자한테 따져야 해. 저 여자가 내 아들 인생을, 우리 집안을 망쳤어. 김영자가 발버둥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운전기사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출발해요. 에스턴 마틴은 부드럽게 출발했고 그 날카로운 저주와 추악한 모습을 멀리 뒤로 남겼다. 백미러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흐릿한 검은 점으로 변해 사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김영자 씨를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시립 요양원으로 보내주세요. 비용은 내 자선재단에서 처리하고 다시는 시내에 나타나지 않게 조치해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앞을 보았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따스하게 나를 감쌌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의 모든 사랑과 증오는 내 눈에 길가의 먼지 한 톨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앞에는 별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